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문제풀이반이네요. 네. 이제 한 110일 남았나요? 110일 더 남았죠? 네, 한 1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문제풀이반 잘 따라오시면 기존에 받았던 모의고사 성적보다 한 15점에서 20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15점에서 20점이 올라가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그럼 지금 점수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예. 좀 연습을 잘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풀이집을 보셔서 알겠지만 기출문제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한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를 좀 잘 풀어보시면 나중에 그 실제 시험에서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은 문제풀이집에 있는 문제를 다 푸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홀짝으로 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풀지 않을 거예요.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실제 문제 푸실 때는 틀린 것을 고르라 그러면 정확하게 틀린 게 있으면 다음 지문 넘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실제 모의고사를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간이 부족한가요? 남나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답이 1, 2번 뭐 이렇게 체크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1번. 과학을 순수과학,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실생활에 좀 더 잘 응용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용과학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근데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인가요? 자연과학인가요? 사회과학이죠. 우리가 하는 부동산 활동은 다 사회활동이죠. 그럼 사회활동은 인간이 하나요? 자연이 하나요? 인간이 하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은 인간과 관련이 없으면 절대로 다루지 않아요. 뭐라고 함정을 팔 수 있냐면 인간과 관련이 없더라도 부동산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 활동이 된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 홍수는 부동산학에서 공부를 하나요? 안 하죠. 경작 활동은 인간이 농지에 농사를 짓는 거니까 공부를 한다고요. 그래서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얘를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대요.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은 다 포함시키는 거겠죠. 우리 복합개념 법경기 기억나세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래요.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복합개념으로 이해, 여기까지 나왔죠.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 방법에 장점이 있어요. 어린 시절 받았던 선물 세트 중에 가장 앞권의 선물 세트는 종합 선물 세트죠. 그럼 종합 선물 세트는 껌부터 시작해서 초콜릿까지 빠진 거 없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체계적으로 들어있는 것,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는 안 팔리는 것들에 끼어 팔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논점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못하다? 논점이 명확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 됩니다. 꼭 비교를 해두세요. 그러면 이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만 각각 따로따로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점식 접근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종합식을 판단하는 방법은 법경기가 한꺼번에 복합개념으로 이해. 시스테마, 체계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종합식이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학은 기존에 있던 학문들을 종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합개념 법경기니까 법학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경제학, 그 다음 기술학이 아니라 공학. 근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학문은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제학과 출신이나 경영학과 출신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부동산학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띠죠.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 이렇게 있는데 일반 활동의 원칙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능안경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능은 능률성, 안은 안전성, 경제성의 원칙이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경제성의 원칙이 뭐였죠, 여러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둘 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대 효과가 중점이 아니라 실은 주어진 비용, 최소 비용 한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 또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 원칙은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활동에서는 얘가 빠지고 얘가 빠져요. 빠지고. 왜 빠지죠?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나요? 주어진 비용 한도 내에서 평가해야 될까요? 비용이 더 들어도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성의 원칙은 감정평가 활동에선 빠진다고요. 감정평가 활동에서는. 그럼 감정평가를 할 때 그 건물이 왜 10억이고 15억인지를 평가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수 있을까요?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달성의 원칙이 들어간다는 것만 한번 체크를 해두죠. 이해되셨어요? 예, 기억을 꼭 해두십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포인트.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능률성을 높이는 원리에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부동산 활동에 소유 활동이 있고 거래 활동이 있더라. 그러면 이때 소유 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원칙이 뭐였냐면 얘는 최유효용의 원칙인가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거래 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게 거래 질서 확립이었죠. 거래 질서 확립이 돼 있어야 바로바로 믿고 거래가 가능하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의 비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외우시는 방법은 어떻게 외우면 되겠다? 거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의 이 원칙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X죠. 뭘 높이기 위한 거예요? 능률성.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꼭 비교를 해두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예, 이걸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감정평가 활동에서는 원칙에서 뭐가 빠지고 경제성의 원칙이 빠지고 전달성의 원칙이 대신 들어간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나왔습니다. 주체. 그럼 활동의 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공적 주체, 사적 주체, 둘이 합친 복합 주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정부는 공적 주체인가요? 정부 제1주의. 그래서 정부를 제1섹터, 제2섹터, 제1섹터. 그럼 개인은 제2섹터. 둘이 합쳐져 있는 건 제3섹터, 제3주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 중 개인, 지방자치단체,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은 제2섹터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가 빠져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얘는 정부죠, 정부. 그러니까 얘는 제1섹터죠.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과 정부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 형평성의 이념보다 효율성의 이념이 중시된다. 여러분, 민간, 우리 개인은 부동산 활동 왜 하죠? 부동산 개발 활동 왜 해요?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 활동도 왜 하죠? 수익을 얻기 위해? 그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그 기회들 중에 최고 수익이 클 걸 선택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했죠? 부의 극대화의 추구. 그럼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있는 대로 추구해야 될까요? 형평성을 추구할까요?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 사적 주체는 뭘 강조한다? 효율성을 강조하겠죠. 2번이 맞는 문장이죠. 그러면 문장을 바꿔서 공적 주체라고 봤을 때는 공적 주체는 효율성을 무시할까요? 정부도 택지 공영 개발할 때 효율성 추구하겠죠. 그렇지만 형평성도 강조하겠죠. 둘을 추구하겠죠. 공적 주체는. 그렇게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컨설팅. 얘는 상담이죠.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 부동산 마케팅 등은 부동산 실무 분야 중에 결정 지원 분야에 해당한다. 결정 분야가 있고 결정 지원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만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정 분야가 있고 결정의 지원 분야가 있답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는 중요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만 기억하고 마는 거예요. 결정 분야에는 투금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뼈가 검정색인 닭이 오골계죠. 아시죠 여러분? 예, 투금계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투금계. 그럼 투는 뭔가요? 투자, 금융, 금은 금융, 개는 개발이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투자 활동을 할까 말까 결정하죠. 돈 빌릴까 말까 결정하죠. 개발을 할까 말까 결정하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정책도 어떤 정책을 펼칠까 결정하나요? 결정하죠. 맞아요. 이 내용이죠. 이 세 가지가 결정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상담 받나요? 상담을 받아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은 결정을 내리는데 지원하는 분야죠. 이해가 되세요?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면 그만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뭐가 헷갈리냐면 감정평가는 왠지 이 건물이 대상 부동산이 10억이고 15억이고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결정 분야 같은데 그 마케팅 지금 감정평가 활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15억인데 감정평가를 받아봤더니 16억이래요. 그럼 15억 주고 사는 것으로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활동이 어디에 도움을 줬어요? 결정 내리는데.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결정의 지원 분야라는 것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근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투금계만 그냥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결정 분야는 뭐가 있다? 투금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가서 지금 틀렸죠? 네? 부동산 정책? 맞아요? 얘는 결정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부동산학의 이념 중에 형평성의 원리는 공적 분분과 관련이 있으며 사익과 연결성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형평성은 사익과 관련이 있을까요? 공익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학계론 문제를 풀 때는 정반대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에 정반대되는 단어가 있는지를.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며 구체적인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뜬구름 잡는 소리라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되세요? 네. 그 다음 실제 우리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기 전에도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해왔었나요? 했었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경험했던 것들을 학문으로 만든 거네요. 그래서 무슨 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도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틀렸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이 관계를 맺은 건데 그때 주인공은 사실상 부동산이다, 인간이다?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무관한 내용은 절대로 공부하지 않아요. 되셨나요? 꼭 비교해 두세요. 그 다음 3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 있대요. 여기서 포인트.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사결정 내리는 걸 보고 그 내용대로 학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결정자 들어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접근해서 학문으로 체계화시킨 건, 학문으로 만든 건 어떤 분야에서 적용했을까요? 결정 분야죠.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론 등을 정립할 때 만든 게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비합리적인 존재다? 합리적인 존재. 수지 맞아야지만 그 활동을 하나요? 네.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자기 이윤의 극대화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부의 극대화의 또 다른 표현이죠. 부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맞죠? 예. 그 다음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중 부동산 현상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말한다. 지금 보시면 누가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 행위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 3번. 부동산은 사익성과 더불어 공익성을 갖는 재화이므로 요즘 한참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토지 공개념. 대선 주자들이 토지는 모든 생산의 기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소수 10% 정도가 우리나라 10%가 90%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 개념을 강화시켜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사익성과 더불어 공익성을 갖는 재화이므로 부동산 활동은 공사에게 적절한 조화를 추구함이 요구된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적절한 조화가 나오면 걔는 다 오해예요. 조화를 좋아해요. 틀렸다고 절대로 잡아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이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인데 부동산은 한정돼 있죠, 여러분.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근데 인간은 점점 늘어나죠. 네. 그럼 부동산은 한정돼 있는데 인간이 점점 늘어나면 관계가 개선될까요? 악화될까요? 악화돼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선하고자 만든 게 바로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인 거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정한 배분에 그 목적이 있는 학문 분야이다.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실의 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3번에 다시 2번 부분만 해설을 다시 할게요. 2번만.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중 부동산 현상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말한다 그랬는데 행위는 부동산 활동이다. 예.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이제 4번을 볼게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학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따른 인간활동에 착안하여 성립했으며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 자연, 경험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뭐가 딱 걸리죠, 여러분? 자연과학 걸리죠? 그래서 얘는 X인 거죠, 지금.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입니다. 예? 사회과학은 맞죠.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활동이니까. 네, 사회과학이고. 그 다음 2번. 부동산학은 법률, 경제, 물리. 이 물리가 기술적의 또 다른 표현이죠. 법경기,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의 학문.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정책 및 행정활동에서 공익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지향한다. 이거 아까 봤던 문장이죠. 공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 그 다음 3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경제성의 원칙은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지금 경제성은 뭘 고려한대요? 기회비용이죠. 결국은 들이는 비용이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함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부동산학의 이념 중 상충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 상충관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얘를 대립관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대립관계. 그럼 상충관계란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높이면 하나는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효율성 추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한 나머지 빈부의 격차가 커지죠. 형평성은 떨어지죠. 그럼 공산주의 체제에서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일을 열심히 해도 받는 게 똑같으니까 잘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둘은 상호 대립관계 또는 상충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적절하게 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강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법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합법성의 원리도 종이 이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학의 이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형평하게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다 히읗자 들어있나요? 다 히읗이 들어있죠 지금. 그 다음 5번 부동산의 거래사고와 관련하여 중시되는 원칙인 안전성의 원칙은 복합 개념에 기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을 따질 때 법률적으로 안전성을 도모하겠죠. 등기부 등본상의 뭐 내용들 맞나요? 그 다음 경제적인 안전성도 도모해야 되고 기술적인 안전성 그 법경기 측면으로 들어가 주시면 된다. 지금 그 얘기네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능환경이 뭔지 정도를 기억해 두면 되는데 시험에 매우 잘 나온다? 가끔 나온다? 정말 가끔 나와요. 정말 가끔 나와요.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학의 이념이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학의 이념이? 히읗자 들어간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그 다음 2번 효율성의 이념은 사적 부분에서 중요시되며 효율성은 부의 극대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 사적 주체라고 그랬죠? 사적 부분에 중시하고 형평성은 누가 더 강조한다? 정부가. 공적 부분과 관련이 깊다. 그 다음 3번 합법성의 이념은 상충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원리로 작용. 아까 그 지문이죠? 네. 그 다음 4번 공간 및 환경가치의 증대 원리는 법률적 측면에 지도 이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 부분까지 사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긴 하지만 법경기 측면이 우리가 공부하는 복합 개념이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에서 각각 이제 이 부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면 개념은 뭐냐면 기술적 측면에서 이런 개념이 나온다고요. 법률 쪽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사익만 추구하나요? 공익을 같이 추구하나요? 사익만 추구하죠, 개인은. 그러면 사익만 추구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공익도 같이 추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법률. 그래서 아까 합법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서 공사에게 조화 추구라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이게 법률이에요. 이게 법률. 그러면 지금 공간 가치 및 환경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토지의 표면입니다. 이 부분에 건물을 올리고 밑으로 내리는 게 공간 가치의 증대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공간 및 환경 가치의 증대는 공간 가치를 증대시키고 환경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술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얘는 법률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기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 이 내용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효율적 관리의 원리는 경제적 측면의 지도 원리에 속한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경제적인 수익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 내용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6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보시면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다 골라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억.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이렇게 나왔죠. 3차원 입체 공간인가요? 3차원 입체 공간이었죠. 그래서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5. 그럼 지금 기억은 맞네요. 그럼 기억이 없는 애들을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기억이 없는 게 3번과 4번과 5번이 없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풀어놓으신 상태에서 니은을 봐서 니은이 오면 1번이 답이고 니은이 X면 2번이 답이겠네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은을 보면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면 매도인이 자신의 건물 팔 때 하자투성이의 건물을 비싼 가격으로 온전한 건물이라고 뻥을 치고 매수인에게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되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거래 당사자도 당연히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부동산업자, 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겠죠. 근데 이 지문을 보면
중개업자만 높은 윤리성이 강조되고 거래 당사자는 윤리성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니은이 틀렸죠. 그럼 니은이 x인 순간 답은 2번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다 안 봐도 문제를 정말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풀었겠죠, 지금. 네. 그래서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왜 장기적인 배려를 해야 되죠? 부동산 활동은?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을 띠니까 지금은 안 좋은 토지여도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에 따라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역이 뚫리거나 GTX가 뚫리거나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본다 장기적인 예측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예측 배려. 그리고 문제 풀 때 장기적자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무슨 성과 관련이 있다?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인 활동이지 대물 활동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동산 활동이. 그럼 기본적으로 X예요. 문제를 푸실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에서 부동산 활동은 누가 하죠, 여러분? 인간이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활동이니까 대인 활동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죠? 부동산. 부동산은 인간인가요? 물건인가요? 물건이죠. 그러니까 대물 활동의 성격을 띄어야 띄지 않아요? 띄죠. 그러니까 두 가지 활동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겠죠. 대인 활동인과 동시에 대물 활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주거권의 보장과 관련 있는 주택 공급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대인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다? 자, 보세요. 시장의 기능이 뭐였죠, 여러분?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 시장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때 시장의 기능은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자원을 배분해 주는 거죠. 그럼 누구는 소외될 수 있다? 저소득층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떨어지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집 없이 살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소득층,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 수요, 소요. 주택 소요, 임대주택 이런 개념들은 절대로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원리로 접근해야 된다? 정치 원리로? 그러면 주거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디립다 고가주택만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면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겠네요.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주택의 공급도 이루어지고 고소득층을 위한 고가주택의 공급도 인간의 소득 수준에 맞게끔 공급해 주는 건 주택 공급 활동의 대물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 되는 거죠. 되세요? 그 주거권은 인간의 주거권이에요? 주택의 주거권이에요? 인간의 주거권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뜨면 뭐로 간다? 대인 활동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택 공급 자체를 대물 활동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얘는 사회적 부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국가에서 주택을 그냥 사회적 부의 근원으로만 보면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이 섞여 있는 게 좋을까요? 다 고가주택만 있는 게 좋을까요? 예? 아니 잠깐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의 국가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100명만 산다고 볼게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1억짜리 집이 1억짜리 주택이 50채가 있어요. 10억짜리 주택이 50채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50억에 500억을 더하면 550억이죠. 사회 전체 부가. 근데 얘가 없어지고 10억짜리가 50채가 돼서 전체 100채가 되면 얘는 전체 부가 얼마가 되죠? 10억짜리가 100채가 되면 얘는 100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물 활동의 측면으로 봐서 재산으로 본다면 주택을 신규주택 위주의 공급, 고가주택 위주의 공급만 이루어져서 누가 소외되니까 저소층이 소외되니까 과거에는 디립다 새로운 주택만 디립다 만들어서 공급하는 대물 활동에 치중했다면
근래 들어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인 활동도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체계화된 이론 활동으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돼야 된다. 우리 실제 부동산학은 학문인가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죠. 근데 그 부동산 활동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건 기술로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술성과 과학성의 양면성을 띠겠죠. 얘도 어느 한쪽에 치중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X라고요. 되셨죠? 그 다음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임해서 활동하나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활동하는 거죠. 이 내용이 딱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7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지금 이게 예상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상 문제를 그냥 다 강사가 뇌피셜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예상 문제를 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봤던 지문들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볼까요? 1번.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윤리성은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중시된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당연히 맞죠? 네. 2번.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 정보 활동, 공간 활동의 속성을 보인다. 부동산 활동할 때 정보 중요한가요? 정보가 뜨면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요?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정보가치 계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정보가치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뭐는 할인이 안 돼요? 차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할인이. 그래서 두 개의 금액이 있으면 두 개의 금액 빼고 차 마이너스 하고 개발될 가능성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개발될 가능성이 40%면 개발 안 될 가능성 60%를 뽑아서 60%를 곱해주고 다 했는데 지금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죠. 그 다음 할인하라고 그랬죠. 요구 수익률이 10%면 1.1로 나눠주면 되고 1년 뒤 금액이면 한 번만, 2년 뒤 금액이면 두 번 나누라고 그랬죠. 정보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속성을 보이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컨설턴트는 부동산 상담사죠, 여러분? 부동산 상담사에 의한 상담 활동은 2차 수준의 전문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1차, 2차, 3차 수준의 전문성을 구분할 때 전문성이 가장 높은 게 술 마실 때도 3차까지 가는 사람이 술에 대한 전문가죠. 네? 1차에서 멈추는 사람은 비전문가고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을 일반인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 10억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문성이 있나요? 전문성 없죠. 그냥 한번 질러본 거죠. 주의 의무를 깊게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돈 받고 하는 행위도 아니죠. 맞아요? 신뢰성의 정도가 낮죠. 얘가 1차 수준의 활동인 거죠. 부동산 활동에. 근데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10억 정도가 나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일반인이 그냥 질른 것보다는 전문성이 높나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 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상의 활동으로서 부동산 관련 활동을 하나요? 그러니까 얘는 2차 수준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번엔 감정평가사가 평가 의뢰를 받아서 돈 받고 평가를 했어요. 10억이라고. 그럼 얘는 믿을만 한가요? 주의 의무를 많이 기울이나요? 대충 한번 질러보나요? 주의 의무를 많이 기울이겠죠? 네. 신뢰성의 정도가 높겠죠? 전문성의 정도가 제일 높은 걸 얘를 3차 수준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활동을 하면 그게 3차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하면 몇 차 수준의 활동인가요? 2차? 땡. 3차. 중개활동이잖아요. 무슨 활동을 하는지가 포인트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부동산 컨설턴트에 의한 상담활동이라고 그랬죠. 지금 하는 활동이 상담활동이잖아요. 상담활동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상담사잖아요. 상담사가 자신의 활동을 전문 분야의 활동을 했으니까 얘는 몇 차지? 3차지 2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면 2차, 누가 하면 3차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요. 다시 중개활동을 중개사가 했어요. 몇 차? 3차. 감정평가 활동을 감정평가사가 했어요. 3차. 상담활동을 상담사가 했어요. 3차. 이해되셨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활동을 하면 무조건 2차 이상이겠네요. 네. 일반인이 하면 뭐다? 일반인이 하면 1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정을 가끔 팔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히 정리를 해두세요. 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지금 3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됩니다. 4번.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대인활동.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측면에서 대물활동의 속성을 띈다. 이거 이해되셨죠, 이제? 네. 그 다음 5번. 부동산 활동을 소유활동과 거래활동으로 구분함으로써 소유활동에는 최유용의 원리,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할 때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능률성이 높아지겠죠. 네. 이용은 소유하고 있을 때 이용하나요? 거래할 때 이용하나요? 소유할 때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 이해를 해보면 다 쉬운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 활동에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된다? 맞죠?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거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거래. 기억 꼭 하세요. 이거 바꿔놓으면 찾아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8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1번 볼까요? 쉽게 풀리나 보세요. 이걸 탁탁탁 잡아내는 거예요. 1번.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 활동. 자, 지금 공인중개사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보세요. 감정평가 활동이죠. 이게 몇 차죠? 2차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활동했어요? 3차죠. 이제 1, 2, 3차가 정확히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2번. 부동산 활동에 장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 계획이 요구되는 것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기인한다. 장기 뜨면 뭐였다? 영속성이죠. 영속성. 이거 부동성, 부중성 나오면 바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헷갈리면 인간은 무슨 유예요? 영장유죠. 또 암기 방법이 또 너무 많다 그러면서 또 불만을 토로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 3번. 부동산의 특성 중 영속성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지금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 윤리성 강조되죠? 맞아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을 실무에 응용하는 경우에 실무에 응용한대요. 그럼 얘는 과학성이 중시될까요? 얘는 기술성이? 기술성이죠. 아까 과학성과 기술성이 양면성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실무에 응용할 때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기술. 그 다음 5번. 부동산은 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의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다. 3차원 입체 공간이죠,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9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있답니다. 그럼 얘는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표준을 정해놓고 분류를 해놨어요. 말 그대로. 그럼 부동산 관련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의 문제가 한 3년에 한 번? 길게는 5년에 한 번 걸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부동산업은 개발해서 공급하나요? 부동산을 개발하고 공급하죠. 임대도 공급인가요? 임대활동도 공급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업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겠죠. 근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서비스업을 외우시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감자는 관중에게 서비스로 준다고 그랬죠. 관중에게 감자를 서비스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감은 감정평가, 자는 자문, 관은 관리, 주는 중개. 얘들이 어디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네.
그러니까 임대 공급업은 서비스업이 아니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실까요? 부동산 표준 산업 분류가 있는데 얘는 제가 전에 표를 만들어서 드린 적도 있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분명히. 대분류가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래요. 대분류가. 근데 이 대분류에서 뭐는 그냥 쫙 사라지냐면 얘를 보실까요? 얘 관이죠, 여러분. 중이죠. 자문이죠. 감정평가죠. 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그랬다고요? 감자는 관중에게 서비스로 준다. 감자를 관중에게 서비스로 준다. 그래서 감자, 관중 나왔죠. 얘 이렇게 서비스업으로 뭉뚱그려서 끝내버리면 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크게 주거용을 중심으로, 주택, 주거용 부동산 중심으로, 다른 애들은 비주거용이라고 하죠. 그럼 비주거용 말고 토지 등은 기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 그래서 비주기. 따라해보세요. 비주기. 예, 비주기.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3번입니다. 3번. 부동산 관리업이 있어요. 부동산 관리업. 그러면 여러분 주택, 공동주택 관리해주고 대가 받는 거 보셨나요? 관리 업체들 있죠. 그럼 대형 상가 건물 관리해주고 대가 받는 업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은 있다고요. 그런데 토지를 관리해주고 대가 받는다는 거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업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토지는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요. 임대는 주거용도 하고 비주거용도 하고 토지도 하죠. 비주기가 들어가고 공급하는 것도 비주기가 다 들어가죠. 근데 관리업에는 뭐가 빠진다는 것? 기타가 빠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들어가면 헷갈려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랍니다. 첫 번째,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이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도 있을까요? 있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 이 부분의 내용에서 중개 및 대리업 있어요? 중이죠, 중. 기타 부동산 임대업. 임대 가능하죠. 토지도 임대한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고 나오면 걔는 X라고요. 확실히 머릿속에 정리되셨어요? 네. 그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 있죠? 아까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있지만 토지는 없다, 기타는 없다고 그랬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근데 딱 보니까 지금 2번에 뭐가 이름이 들어있는데? 대놓고 부동산이 있죠? 근데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이래요. 여러분, 투자 및 금융업은 주식 투자도 있나요? 맞죠? 예금 투자도 있고 투자의 대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투자 및 금융업이라는 분류가 있는 거고 그 중에 그냥 부동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산업 분류다, 부동산 산업 분류가 아니다? 부동산의 산업 분류가 아닌 거예요. 아예 큰 카테고리로 투자 및 금융업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이 틀렸죠? 2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어떻게 끝내버린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자를 관중에게 서비스로 준다. 감자 관중 서비스업. 그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10번 볼까요? 10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볼게요. 1번부터 볼게요. 이제 정확히 풀리나 보세요. 1번. 주거용 부동산 관리래요. 있나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있죠? 관 중에 관이잖아요. 그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있죠? 사무용 부동산 건물 관리하겠죠? 얘도 들어가 있어요. 세분류로. 아파트 관리가 얘가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이것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개념은 없다고요. 사업시설에는 그 무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업권 등등등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포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4번이에요, 4번. 그 다음 11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랍니다. 지금 뭘 고르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아닌 걸 고르면 돼요? 감자 관중이 아닌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자 관중이 아닌 건 4번인가요? 자, 중, 관, 관. 맞죠? 4번이잖아요. 바로 고를 수 있겠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1번부터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또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